안녕하세요, 여러분. GPTNN은 어떻게 작동할까? 딥러닝과 LLM에 의해 두 번째 시간. 저는 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박미정 학술연구 교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시간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이란 또는 인공신경망이란 퍼세트 이론, 그 다음 그에 관련된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또 시그모이드의 약점, 그 다음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을 보면 생물학적 뉴런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물학적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구성합니다. 앞에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입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마, 세포체라고 불리우는 계산 부분이 있으며 엑스온, 축삭돌기라고 불리는 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런은 입력, 계산, 출력 기능을 가진 정보 처리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인접한 다른 뉴런의 엑스온과 연결을 해서 이전 뉴런의 엑스온과 현 뉴런의 덴드라이트 부분이 만나는 곳에 지극히 작은 간극, 시냅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부분인 덴드라이트에서 여러 뉴런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세포체, 소마에서는 들어온 정보가 역치 이상이 되면 발화를 합니다. 발화한 뉴런은 엑스온을 통해 다음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죠. 특정 신호가 임계값 이상이 넘어야, 신호가 어느 정도 크기가 넘어가야 다음 신호로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생물학적 뉴런이죠. 생물학적 뉴런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진 게 퍼셉트론입니다. 예, 인공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구현을 하였습니다. 인공세포들이 모여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고 인공신경세포의 동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포는 세 개의 뉴런, 또는 우리는 여기 X1부터 XN까지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아 역치를 개선하여 출력하는 인공세포입니다. 각각의 뉴런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X1, X2, X3, XN이라고 하고, 시냅스 역할을 하는 것이 연결 강도, 가중치죠. W1, W2, W3, WN입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생긴 것을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드에서 n개의 뉴런의 입력을 받아 합하여 노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드에서 출력한 값을 다음 뉴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각각의 입력과 연결 강도를 곱한 값을 더한 값이 노드 값이 되고요. 세포체인 노드에서 계산값을 다 더한 값이 얼마 이상의 값이 올 때 발화하듯이 인공신경망에서도 외부로부터 신호 X라는 신호가 여러 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각 신호마다 가중치가 다 다르게 들어오는데요. 신호마다 세게 들어온 신호도 있고 약하게 들어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도 들어오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텝 펑션을 거쳐서 출력하게 됩니다. 스텝 펑션은 신호가 임계값을 넘으면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임계값이 넘어가지 못하면 전달을 안 하고 0이 됩니다. 스텝 펑션은 특정 임계값을 넘어가야 하는데 계단식 형태여서 스텝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퍼셉트론 모형을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들어왔던 입력들의 수식에 대한 가중치들의 합을 더해줬고 절편을 더해준 것입니다. 다중선형 회귀 모델과 같습니다. 다중선형 회귀와 나온 출력값에다가 특정 임계값이 넘어갈 경우에만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 형태가 퍼셉트론입니다. 뉴런의 형태를 모방했다는 것이 퍼셉트론인 퍼셉트론과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인공신경망이 발전을 한 것입니다. 퍼셉트론의 공식 수학식은 선형회귀 모델, 선형연산의 모델이 됩니다. 이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그렇지만 1960년에 퍼셉트론의 한계가 제시가 됩니다. 어떠한 한계가 제시가 되었는지 전에 컴퓨터의 기본적인 논리 연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AND, O와 NAND, 그 다음에 XOR 연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논리 연산으로 컴퓨팅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풀 때 사칙 연산을 활용하여 더 높은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논리 연산들을 결합을 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논리 연산이 수행이 될 수 있어야 되죠. AND 연산은 인풋이 둘 다 1이면 1을 출력하고 X1과 X2라는 두 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1일 때만 1이 출력하고 나머지 하나라도 1이면 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OR 연산은 인풋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 출력이 되죠. X1과 X2 인풋이 들어왔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출력되고 둘 다 0이면 0이 출력이 됩니다. NAND 연산은 인풋 둘 중 하나라도 0이면 1이 출력이 됩니다. X1과 X2 중에 하나라도 0이면 1이 출력이 되고 둘 다 1이면 0이 출력이 됩니다. 즉 AND의 낫을 취한 형태가 NAND 연산입니다. XOR 연산은 인풋 둘 중에 한 개만 1이면 1이 출력이 됩니다. X1, X2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출력이 되고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이면 0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컴퓨팅의 기본 연산 자체를 퍼셉트론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퍼셉트론은 선형적인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AND, O와 NAND는 선형적인 형태의 퍼셉트론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지만 XOR 연산은 퍼셉트론은 구현을 해보려고 했더니 직선으로는 구현이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암흑기가 도래가 됐다고 했죠. 퍼셉트론의 선형적인 구조로 XOR 연산은 불가능해요. XOR 연산은 컴퓨팅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을 합니다. 연산 중에 연산이죠. 수학에서 보면 사칙 연산인데
간단한 연산조차 해결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런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XOR 문제로 인공신경망 AI의 1차 암흑기가 도래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980년도에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1차 암흑기가 극복이 됩니다. 두 개의 인풋이 들어와서 X1, X2 두 개의 인풋이 들어와서 첫 번째는 OR 연산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낸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낸드 연산을 수행하면 퍼셉트론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OR 연산과 낸드 연산을 묶어서 또다시 AND 연산을 수행하는 퍼셉트론을 층으로 하나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OR 연산과 낸드 연산의 AND가 계산이 되면서 XOR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됨으로써 층이 두 개, 즉 다층으로 쌓아서 다층 퍼셉트론 구조로 XOR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이고 다층 퍼셉트론 구조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의 등장과 한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최초의 이론의 등장은 퍼셉트론의 등장이죠. 퍼셉트론은 외부의 신호들이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입력이 받아 더해지고 더해진 신호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올 때 그냥 나오지가 않죠. 어떻게 나오냐면 함수를 하나 더 거쳐서 나오는데요. 최초의 퍼셉트론의 함수는 스텝 펑션이 적용됐고 스텝 펑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뉴런을 모방했을 때 뉴런의 특정 신호가 어느 정도 임계점 이상 들어와야 신호가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걸 모방해서 인공신경망도 마찬가지로 특정값 이상이 넘어가면 신호가 1이 전달되도록 특정값이 전달되지 않으면 0이 전달이 됩니다. 이 스텝 펑션의 용어를 하나 더 정의하면 활성화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H라고 정의를 하고 이 활성 함수는 퍼셉트론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호에 대해 활성화시켜 준다고 해서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활성화 함수의 초창기는 스텝 펑션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퍼셉트론이 있는데 퍼셉트론의 한계가 제시가 되었고 비선형 연산은 불가하다고 했죠. 대표적인 문제가 XOR 문제가 있었는데 컴퓨팅 연산에서 가장 기초적인 연산인데 선형의 문제를 띠는 이 퍼셉트론으로는 XOR 문제조차 풀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암흑기가 도래를 했었고 이 1차 암흑기 도래가 하다가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1차 암흑기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활성 함수를 적용한 다층 퍼셉트론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활성 함수들이 적용을 한 것입니다. Z1의 퍼셉트론을 통과한 결과는 X라는 신호에서 W1 가중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그게 W1X가 됩니다. 여기에 활성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활성함수가 결과에 씌워지게 됩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밖에 씌워지죠. 이 결과에다가 다시 W2를 곱해줘야 Z2의 신호가 됩니다. Z2는 W2H1에 W1X가 됩니다.
또 가중치를 곱해서 H3 활성함수를 씌워주면 결과는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H3에 W3, H2 거기에 W1, X1 이렇게 되죠. 활성함수를 씌워줌으로써 더 복잡해졌긴 했습니다. 활성함수로 모델의 복잡도를 높여 비선형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함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뉴런에서 나올 때 신호가 임계점을 넘어가야 반영한다고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활성함수가 왜 필요하냐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함수는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활성함수가 왜 필요한지 이제 알았어요. 결국 활성함수가 적용된 다층 퍼셉트론의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각각의 가중치와 편향들을 학습시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많은 노드들의 가중치와 편향들을 학습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역전파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네. 다층 신경망은 단층 퍼셉트론에 비해 여러모로 파워풀한 신경망입니다. 다층 신경망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날의 딥러닝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다층 신경망은 퍼셉트론에 비하여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배워볼 부분은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신경망을 딥러닝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신경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활성화 함수는 계단 함수였죠. 이 계단 함수는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고 0보다 크면 1을 출력했어요. 특정 임격값보다 넘어가면 신호를 출력하는 함수였죠. 그런데 이 계단 함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정 구간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점에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활성 함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활성 함수를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았냐?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머신 러닝에서 로지스틱 회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 부분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시그모이드를 가져와서 이 함수를 활성 함수로 사용할 겁니다. 0보다 작을 때는 0.5보다 작은 값을 출력하고 0보다 클 때는 0.5보다 큰 값을 출력한다. 1과 0 사이에 위치해 있다가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아랫부분 여기와 같죠. 그래서 이 계단 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함수의 값이 특정 값 역치 이하일 때는 0을, 역치 이상일 때는 1을 출력하는 비선형 함수였어요. 그런데 이 계단 함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새로운 연결 강도로 업데이트가 된다 하더라도 계산값이 좀 더 커진다 하더라도 다시 활성화 함수에 의하여 출력값은 0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0.00001이든 0.49999든 출력값은 역치 이하이므로 0이 임계점 이하이므로 0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 0.499는 0.0001보다 엄청 크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차이는 무시한 채 그저 똑같이 오차가 1이 되어버립니다. 0.044099에서는 좀 그렇겠죠.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값의 차이를 오차에 반영할 수 없을까 해서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그림처럼 S자 형체의 함수로 계단 함수를 좀 더 부드럽게 한 것처럼 생겼습니다. 모난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한 것뿐인데 다층 신경망의 시대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혁신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에는 오류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이 역전파는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경사하강법을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에는 활성화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하므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미분 가능에 대한 부분은 수학의 영역이므로 여기에선 다루지 않고 미분 가능한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가 다층 퍼셉트론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가 갖는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계단 함수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내부의 값의 차이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신경망의 내부 값에 따라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내부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까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출력값은 0과 1 사이에 고정되어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0과 1로만 단 두 밸류로만 출력값을 갖는 계단 함수에 비하면 훨씬 다양한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0과 1이라는 말은 내부값을 확률로 변환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를 분류하는 선형 분류기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서 최종 출력값은 예를 들면 0과 1 사이의 확률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로 변환한다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경망 출력값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숫자 변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단 함수에 비해 분명히 계산된 활성화 함수이지만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점은 양쪽 끝이 기울기가 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양쪽 끝의 기울기가 0에 가깝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것은 입력값의 차이가 커져도 보는 것처럼 입력값의 차이가 커져도 출력값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계단의 함수와 거의 비슷한 문제죠. 계단 함수에서는 0.499든 0.0001이든 임계값 이하의 값은 0이 되었습니다. 즉 계단 함수의 문제는 입력값의 차이가 출력값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금 여기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도 함수의 양 끝단에는 그 문제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요 다음과 같은 신경망이 딥 뉴런 네트워크를 가정한다면 상위 노드의 입력값은 많은 하위 노드의 출력값들의 합이 됩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 출력값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만약 가중치의 값 또한 0과 1 사이의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상위 노드의 입력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입력값은 점점 커져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입력값이 커지면 그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의 학습 효과가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신경망의 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곳을 시그모이드 세츄레이트 앤 킬링 그라디언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기울기 소실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시그모이드 출력값이 항상 양수라는 것이고 이것은 난제로 센터드 문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시그모이드 출력값이 항상 양수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물론 다층 신경망의 학습 방법은 퍼셉트론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셉트론의 방법은 복잡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퍼셉트론이나 다층 신경망이나 동일하게 연결 강도의 변화는 입력값과 오차의 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경망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시그모이드 함수에 의해 입력값이 양수가 되고 만약에 출력값의 오차가 음수가 된다면 현 입력값과 오차의 곱에 의해서 두 연결 강도의 변화량의 부호가 동일하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고 만약에 출력값의 오차가 양수가 된다면 두 연결 강도의 변화량의 부호가 동일하게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두 연결 강도의 부호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변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W1, W2 평면에서 새로운 W1, W2는 다음과 같은 지역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W1과 W2 평면에서 둘 다 변화량이 양수일 경우에 새로운 연결 가중치 W1, W2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되고 또 이와 같은 W1, W2 평면에서 둘 다 변화량이 음수일 경우 새로운 연결 가중치 W1, W2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되고 또 오른쪽과 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1과 W2를 가정해 보고 다음과 같이 최초의 연결 가중치 값이 같다고 했을 때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적의 연결 가중치가 여기 첫 번째와 같다면 좌상향으로 점진적으로 W1과 W2의 값이 변해가면 좋겠지만 학습 과정에서 W1과 W2의 변화에는 조금 전에 말한 제약이 있으므로 W1과 W2가 그 두 번째처럼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W1과 W2가 가능한
지역은 보라색, 즉 1과 3, 4분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1, 3 분면에 새로운 W1, W2가 나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연결 가중치에 학습 과정이 아래와 같은 지그재그 가장 오른쪽 세 번째와 같은 지그재그 패턴을 갖게 됩니다. 지그재그 패턴은 결국 학습 과정 능률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시그모이드 학습은 때로는 비효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시그모이드 함수의 지그재그 현상은 그 원인이 바로 활성함수 출력값이 항상 양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출력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인 넌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요. 세츄레이션 앤 킬링 그레디언트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킬링 앤 세츄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활성화 함수가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그게 렐류 함수입니다. 렐류 함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함수로서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베니신 그라디언트 기울기 소수점을 해결함으로써 오늘날 딥러닝의 혁신을 가져온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함수의 기울기가 늘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깊은 층까지 오류 역전파를 통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오류 역전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성함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렐류 함수도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이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기울기가 0이 되어서 여전히 신경망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나잉 렐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리키 렐류라는 음수 입력값에 작은 슬로프를 주어서 신경망 노드들의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형으로는 P-렐류 활성화 함수가 있습니다. P-렐류는 음수 기울기를 0.01 대신 A라는 변수를 줘서 학습하는 모델에 따라 자유롭게 A값을 설정해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형으로는 ELU도 있습니다. ELU는 음수 입력값 부분을 곡선이 들어간 익스포넨셜 함수를 사용하여 보다 학습이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활성화 함수는 그게 시그모이드 계열과 렐류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망 모델의 종류와 학습할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완벽한 활성화 함수는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경망을 이 아키텍처를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 또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각각의 활성화 함수의 각각의 특성을 잘 알아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딥러닝 실습 과정이 있다면 그 실습 과정을 통해서 어떤 레이어에는 어떤 활성함수를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서 배우면서 활용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